순희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이런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노년의 재혼과 그 이후에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혹은 친구나 가족이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정서적 어려움까지 노년 재혼의 모든 현실적 측면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68세 이순희입니다. 30년간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다 2년 전 은퇴했어요. 5년 전에는 35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보, 오늘은 등산 안 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견딜만 했어요.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용실 단골 손님들의 방문, 양로원 봉사활동, 합창단 연습.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어요. 미라와 준호,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깊어만 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옆자리를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던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들기 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소소한 대화가 그리웠어요. 오늘 양로원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라고 말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양로원 봉사활동 중이었어요. 그날도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드리고 있었는데 의료 봉사를 온다는 치과의사 강태준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70세에 그는 은퇴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순희 씨, 어르신들 머리를 정말 예쁘게 해주시네요. 손놀림이 예술이십니다. 그의 첫 인사에 어쩐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을 인정해주는 그 눈빛이 좋았어요. 20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양로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어느 날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8년 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치과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즘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이런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영숙이는 걱정했어요. 그 나이에 의사가 혼자라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저 질투 섞인 농담으로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영숙이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요. 데이트는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티켓을 예약해주고 양로원 봉사활동 후에는 항상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간혹 비싼 선물을 건네기도 했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당신을 위한 마음이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3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태준 씨는 저에게 재혼을 제안했어요. 이순희 씨, 우리 같이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불현듯 찾아온 설렘과 행복에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녀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어요. 아들 준호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좋아요라며 응원해 주었지만 딸 미라는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지만 당시 저는 딸의 걱정을 그저 과도한 보호로만 여겼어요. 미라야, 엄마도 이제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내 걱정 이해하지만 엄마를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후 태준 씨는 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아파트였지만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를 맞이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 한 달이 막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태준 씨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나오셨을 때 표정이 어두웠고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는 그냥 옛 환자의 치료 상담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치과 장비 대금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는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은퇴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간헐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부부인데 뭘.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첫 해 출금 요청 이후로 태준 씨의 금전적 요구는 점점 더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치과 보험료, 의료 소송 합의금, 세금 미납 과태료 등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항상 곧 갚을게. 내 명예를 걸고 라는 말이 따라왔어요. 어느 날 양로원 봉사를 마치고 우연히 만난 박동철 씨라는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태준 씨의 오랜 치과 기공사라고 소개했어요. 혹시 강 원장님과 가까운 사이신가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부인께서는 강 원장님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박 씨는 태준이 5년 전 치과를 폐업했고 도박 빚과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태준의 세 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준의 서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들, 카지노 빚 3천만 원, 사채 이자 연체료 1천만 원, 각종 대출 독촉장과 법원 소장. 모든 것이 박 씨의 말과 일치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속을 수 있었을까? 태준을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들을 내밀었을 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 남았어요. 별거 아니야. 잠깐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당신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제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태준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결혼할 때 그런 맹세하지 않았어. 부자든 가난하든 서로 지지한다고?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로원 봉사활동에 가려고 하면 태주는 그런 곳은 병균이 많아. 이젠 그만 다녀라고 말했고, 합창단 연습에 가려고 하면 그 나이에 노래는 무슨, 집에서 나랑 있어 라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 머리를 하러 집에 오면 태주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은퇴했잖아. 그런 일 그만두라고. 점점 제 세계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딸 미라가 전화해서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잘 안 돼요? 라고 물으면 태준이 옆에서 듣고 있어. 바빠서 그래라고만 얼버무렸습니다. 집 안에서도 자유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 태준은 그런 쓸데없는 것 말고 뉴스나 보자고 했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려 하면 돈 낭비 말고 간단히 먹자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을 때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 부부니까 돈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금융 쪽에 더 밝으니 내가 맡아볼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요. 이 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당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뭐 돈을 훔쳐갈 것 같아. 이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통장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일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어요. 어느 날 은행에 들렀더니 제 적금 통장에서 1,5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원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직접 와서 제 신분증과 도장으로 찾아갔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절차였기에 은행 측에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집으로 달려가 태준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적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말도 없이.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 곧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내 돈이 어디 있어?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태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많은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대출업체 번호들, 그리고 희정 씨라는 여성과의 메시지도 발견했습니다. 곧 돈 마련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태준은 저 외에도 다른 여성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침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눈이 먼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모두 연기였을까요? 이즈음 딸 미라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에 사인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강 선생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엄마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대요. 제 친구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보고 연락했어요. 이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제 등 뒤에서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거였어요.
미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야위셨어요. 전화할 때도 항상 긴장한 목소리고,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의 도박 문제, 빚 거짓말, 제 적금 무단 인출까지. 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라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인감도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준을 마주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마치 이중 생활을 하는 것처럼요.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지만 집에서는 점점 더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들 준호가 주말에 방문했을 때 태준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제게 따로 이야기하려 하자 태준은 계속 방해했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태준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얘기하고 가족들 불러. 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의 집이기도 해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야. 당신 자식들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준호는 즉시 달려왔고, 저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태준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지금 상황은 사기 결혼이에요. 그분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니요. 다음 날, 태준이 외출한 사이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민국 씨, 이번에는 재혼녀 찾기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적금까지. 곧 대박 터뜨리고 빚 다 갚을게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재혼녀였고 대박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후 제가 태준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고소해봐.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난 당신한테 그런 적 없다고 할 거야. 누구와의 통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나간 사이 저는 미라에게 전화했어요. 미라야, 엄마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미라와 준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다시 만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순순히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을 파탄냈으니 위자료를 내야 해. 그게 싫으면 집의 절반을 내놔. 가족들은 격분했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태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금세 태도가 변했어요. 이혼하면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빼앗길 거야.
내가 법조계에 아는 사람 많아.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지만 태주는 버텼습니다. 이 집은 공동재산이야. 내가 왜 나가? 결국 저는 몇 가지 필요한 물건만 챙겨 딸 미라의 집으로 피신했어요. 미라의 집은 좁았지만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 준호, 그리고 영숙이까지 모여 저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엄마, 이제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혹시 그동안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준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녹음기를 항상 준비하세요. 영숙이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어요. 법적 공방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딸 미라의 집에서 지냈어요. 태주는 계속해서 제 아파트에 머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냉장고의 음식도 다 소비했어요. 첫 법정 출석일, 태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공손한 말투, 재판장 앞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순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녀들이 저를 계속 미워했고 아내를 저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더 나아가 저를 노년의 외로움을 못 이겨 유부남을 유혹했다. 고까지 주장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저희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도박 기록, 무단 인출된 적금 내역, 다른 여성들과의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의 전 부인들의 증언까지요. 그의 두 번째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했어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세심했지만 결혼 후 급변했어요. 그는 제 집과 적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밤마다 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6개월 사이에 8kg이 빠졌고 혈압약 용량도 늘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되었어요. 미라는 제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뭐 정신병자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상담사는 그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야 조금씩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희님, 당신이 경험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처럼 따뜻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노립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제 따뜻한 마음을 악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용기도 생겼습니다. 몇 번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준의 사기 결혼 의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고 아파트 소유권도 온전히 제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무단 인출된 적금 1,5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지만 태준은 이미 그 돈을 써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그 돈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 승리가 곧 마음의 상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대의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60대의 배신을 경험하고 이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상처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강한 존재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 안대 청소였어요. 태준의 흔적을 지우고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집 안을 채우자. 라벤더 향초를 켜고 오랫동안 틀지 못했던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공간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오랫동안 중단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창단에 복귀했고 양로원 봉사활동도 재개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순희 씨,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해주신 이 말씀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30년간 함께한 인연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더군요. 주말마다 23명의 손님을 받으며 저는 다시 활력을 되찾아 갔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면서 소원해졌던 관계가 이제는 더 깊고 단단해졌어요. 딸 미라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아들 준호도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잖아. 물론 회복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에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태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담사를 찾았어요. 상담사는 저에게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어요. 양로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최근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경험을 나눴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셨죠.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낭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외적으로는 제가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고, 내적으로는 더 강하고 현명해졌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더 단단해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혼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세요. 신용 조회와 부채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것은 결코 불신이 아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후일의 갈등을 예방합니다. 재산은 반드시 분리 관리하세요. 사랑과 돈은 별개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송금 요청은 경계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제 경우에는 딸의 걱정을 무시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자녀들은 때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결정 전에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세요. 우려를 단순한 간섭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유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이는 후일의 가족 갈등을 예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셋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일상의 리듬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함께 살더라도 각자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과거와 가족 관계를 살펴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아보세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인을 통해 평판을 확인해 보세요. 완벽한 이미지는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노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1년 이상 만남을 이어가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소소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세요. 전에 여행 같은 장기간의 공동생활을 시도해 보세요. 의심을 보낸다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황금빛 나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교훈이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조언이나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